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언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미국의 대학 교수가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강연장에서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교수는 무슨 일로 학생들에게 목이 터져라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소피아 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스티븐 교수의 세계 언어의 미래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스티븐 교수는 2050년에 세계 언어 지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답니다. 이는 한국인에게 저처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경영학과 언어가 무슨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건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이었고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중산층 가정이었던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신 덕에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었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가혹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지원해 주셨죠. 할머니는 한국에서 국어교사를 하시다 은퇴 후에 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매일 저녁 할머니는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셨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에 대해 알려주시곤 했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전래동화는 따뜻하고 제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교훈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는데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란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해서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자랑스러워한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어요. 할머니의 노력 덕분에 저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저의 이러한 한국 사랑은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K-팝 댄스를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르게 되었고 제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었죠. 이러한 활동 경험을 대학 진학으로 연결시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을 바라셨죠. 고민 끝에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피아,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대학 기숙사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절대 내 뿌리를 잊지 말거라. 그리고 언제나 한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자 보물이란다. 할머니와의 작별을 뒤로하고 대학에서의 활기찬 캠퍼스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북적였고 저는 가슴이 뛰었답니다. 할머니의 소원대로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했어요. 룸메이트로 배정된 에밀리는 프랑스 출신이었고 옆방의 라지브는 인도에서 온 친구였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실감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다 보니 저의 뿌리이자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언어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동아시아 언어 관련 동아리인 아시안 링귀스틱스를 알게 되어 바로 가입했죠. 이 동아리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모임이에요. 이곳에서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언어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나와의 문화적 갈등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죠. 리나는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한 번은 동아리 모임에서 각국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리나가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한복은 중국의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 한국 전통 의상이라 볼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는 중국에 있다는 다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나의 말에 주변의 동아리 학생들은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리나의 비판에 당황한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복은 한국의 고유한 미와 철학이 담긴 독특한 의상이에요. 하지만 리나는 성에 차지 않는지 폭탄 발언을 하고 말았죠.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문화 속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유학생 민준이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가치를 설명하며 제 의견을 지지해 주었어요. 한복과 한푸는 확실히 달라요. 한복의 직선적이고 단아한 실루엣, 색의 조화, 그리고 착용 방식은 한국의 고유한 미의식을 반영하죠. 또한 한복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독자적으로 발전했어요. 저고리의 베레나 치마의 주름 등은 한국만의 특징이죠. 리나가 다시 반박하려 하자 민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문화 교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한 문화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순 없어요. 오히려 한국은 그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는 한국 문화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에 리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리나는 저와 민준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동아리 활동의 일부로 스티븐 교수의 세계 언어의 미래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 수업이 제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은 2050년에 세계 언어 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언어 지도 예측은 글로벌화, 기술 발전, 문화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예측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비롯한 강의장의 모든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여러 자료와 예측 근거에 의하면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요. 한국어의 부상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교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죠. 첫째,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합니다. 둘째,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른바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 성장으로 인해 비즈니스 언어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나가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가 된다는 건 너무 과장된 예측 아닌가요? 중국어는 이미 17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중국어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리나의 발언에 교실 내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이때 민준이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리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현재의 경제력만을 고려해선 안 됩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 속도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스티븐 교수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주의 깊게 듣고 계셨죠. 여러분 모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어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로운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글과 중국어의 미래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 오세요. 두 언어의 장단점, 현재의 영향력,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방금 정말 대단했어. 한글의 장점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다니.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민준이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고서 이번 과제를 함께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도서관에서 만나 자료를 찾고 토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리나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리나는 중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다녔고 종종 한국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의 4분의 1이야. 한국어는
고작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된다고. 사용자 수를 감안하면 당연히 중국어가 미래 언어 5위 안에 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상황에 불편을 느낀 저는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공부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서 깊이 있는 자료를 찾게 되었죠. 자료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446년에 반포되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언어학자가 아닌 왕이 백성을 위해 언어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에 크게 놀랐어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연구하는 과정을 거쳤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며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자음의 경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5가지 기본 문자에서 다른 자음들이 체계적으로 파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습과 기억이 용이하다는 점을 발견했죠. 이에 처음 한글을 배우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현대 사회에서 한글의 적용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글 자판의 글씨 수는 26개로 영어 26개와 비슷하며 수천 개의 중국어보다 훨씬 적어 입력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과 업무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이 많은 현대 사회에 매우 적합하다는 의미죠.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한글 자판의 역할이 크다고 해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기술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중국어의 장점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7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리나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이기도 하죠. 또한 중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비즈니스 언어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중국어의 미래 지향성은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언어와 문화의 가치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저와 민준을 비롯한 조원들은 최종 점검을 위해 모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날 모임에는 일본인 유학생 하루카, 베트남에서 온 린, 그리고 미국인 학생 제이크가 참석했답니다. 민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간식부터 먹고 시작하자면서 쟁반을 들고 오지 뭐예요. 테이블 위에는 김밥과 불닭볶음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시아 마켓에서 힘들게 재료를 구해서 해주셨던 기억이 있었던 저는 김밥을 보는 순간 미국에서 김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본인 하루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때 저도 민준에게 김밥을 직접 만든 거냐고 물었더니 아시아 마켓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사왔다는 답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죠. 맞아,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한국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린은 어쩌다 사장 미국 편을 보았고 아시아 마켓에서 김밥 만들기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먹을 땐 이렇게 간편한데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음식이라며 김밥을 준비해준 민준에게 감동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죠. 제이크도 김밥을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좋겠다. 모두가 김밥을 맛있게 먹는 동안 민준은 불닭볶음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매운 라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런데 조심해요, 엄청 매워요 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카가 궁금한 듯 물었죠. 얼마나 매운 거예요? 저도 불닭볶음면은 처음이라 긴장되었답니다. 그 순간 용감한 제이크가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니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이크는 의외의 말을 해서 우리를 웃게 만들었죠. 처음엔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이 매워요. 하지만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맛이네. 민주는 불닭볶음면과 김밥을 번갈아 먹는 걸 추천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에 들어갔어요.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누가 발표를 맡을지 논의했고 잠시 토론 끝에 저와 민준이 공동으로 발표를 맡기로 결정했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리나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팀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티븐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과 중국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피아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언어 예술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그 구조와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저는 한글의 글자 원리와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과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말이죠. 이어서 민준이 나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최대 7배까지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감탄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영향력과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 수는 2006년 7,145명에서 2016년 13,936명으로 10년 만에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한글팀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존슨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리나의 반박 질문이 이어졌답니다. 한류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요? 그리고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착하게 바로 답변을 이어갔어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류의 영향력은 이미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리나도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리나의 팀이 중국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력, 방대한 사용자 수 그리고 중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섞어서 왜곡된 내용도 포함되었죠. 강의장하는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리나의 의견을 수긍하는 부류도 있었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스티븐 교수가 총평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한글과 중국어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역사를 빌미로 문화종주국이라 내세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말했던 한국어가 세계의 5대 언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를 우리 팀에서 증명해 주었다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죠. 이 강의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 지속성이 아닌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리나 팀의 발표가 아쉬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 지만 리나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리나가 다가와 말했어요. 너희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중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발표 전까진 중립을 지키는 학생이 많았으나 발표가 끝나니 많은 학생들이 한글팀을 지지해 주었고 더 이상 리나의 황당한 주장에 동조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글에 대해 발표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이 정말 대단한 문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발표와 토론을 거치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국어와 한글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경영학 공부와 함께 한국어와 동아시아 언어 연구에도 열정을 쏟기 시작했고 제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꿈꾸는 일들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스티븐 교수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한글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큰 감명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받았다는 소피아 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원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꼭 오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